19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은 표류하는 부동층을 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데요. 주요 대선 주자들 가족 단위 인파가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시각 사전 투표율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3시 기준 이미 투표 인원이 9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1000만을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높은 사전 투표율 일단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대선이 정규 대선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탄핵 사태라는 초유의 그런 사태가 있었고 헌정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6개월간 탄핵 과정에서 촛불 집회 또 태극기 집회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정치 사회화 현상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어떤 게 좋은 정치고 정말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지 우리 미래 젊은 세대들한테 행복을 더 주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투표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사회를 좀 나은 사회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평소와는 다른 대선입니다. 그래서 좀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민적 열망이 반영되고 있다. 네.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 촛불 집회 때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고 예.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히 활성화됐다라고 봐야죠. 게다가 예. 아무튼 이번 촛불 대선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동안 산업화 시대 이후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상당히 벌어졌던 격차, 예.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그 바람이 전 면면하게 있다고 봐요.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의외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생략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자라는 네. 것. 저는 사실 적폐청산이 전 이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고 사실 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금기시했고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표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그러한 프레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적폐라는 건 쌓여진 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촛불 집회에 일어났던 거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권력의 사유화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민심의 요구가 높은 사전 투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도별 사전 투표율을 좀 눈여겨 보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구의 투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투표율 추이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호남에서 투표율이 많이 높잖아요. 예. 생각보다 대구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낮고 예. 이런 것들은 물론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좀 정해둔 유권자들이 빨리 가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부동층 같으면 투표를 좀 미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호남에서 투표율이 높아진 거는 특정 후보에게 생각보다 많이 표가 쏠리는 현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예. 물론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예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은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지지세가 상승 국면일지 모르겠으나 예. 대구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건 역시 그 지역에서 보수층들의 좀 무관심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호남과 이 대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높고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분석해 주신 것처럼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 요인으로는 아직은 보수층이 좀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될 거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층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처를 좀 입었어요.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좀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정권이 확실히 다시 이어진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좀 적잖아요, 보수층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은 반드시 정권을 바꾸겠다는 그런 열망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도 확실하고 희망도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좀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보수청이 결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사전 투표율이 좀 적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또 어떻게 후보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 투표 당일날 또 투표는 다른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떤 이 후보들의 좀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가 유리하고 그렇죠. 보수 후보가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대선을 보면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예. 투표율이 80% 이렇게 나왔는데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대별로 지역별로 투표 현상이 많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을 넘어서 가지고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투표율이 80% 된다고 그러면은 과연 세대별로 2030 세대가 얼마나 많이 참가했으면 지역별로도 호남하고 대구 경북이 과연 얼마나 많이 참가했느냐 여기에 따라 갈릴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의 그런 투표 인구 비율이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이 거의 지금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49.6%까지 투표자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런 걸 예.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투표 현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슨 특정 후보한테 과거처럼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보다는 과연 세대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표가 나눠졌냐 이걸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당 역시도 이 높은 사전 투표를 놓고 유불리 계산에 분주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전 투표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들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보들 기호 순으로 좀 그 행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어제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하면서도 적폐 청산 카드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이 의도라든지 함의된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네. 예. 선거 기간 중에 적폐청산은 어느새 금기어가 됐어요. 네. 아주 터부시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선거 막판에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고정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묶고 그래서 그들을 투표장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유인책으로서의 그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동안 사실 표의 확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현실이니까 당위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뭐 미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만 마냥 뭐 적폐청산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선거의 시대 정신은 적폐청산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맡을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적폐청산이란 단어를 다시 전략적으로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유효적절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당적 보유자까지도 새 정부의 인사에 포함한 다소의 파격적인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어떤 지지층의 좀 반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런데요.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어차피 의석이 과반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연대와 협치는 뭐 불가피한 겁니다. 예. 따라서 이건 뭐 통합정부가 됐건 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동정부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양극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야당이 어떤 장애투쟁 같은 것들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집권하더라도 간에 홍준표 후보가 집권을 하든 뭐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든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든 그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선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지 성향을 보이고 이념적인 성향을 보이고 거기에 따른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 철학에 따라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게 선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한 다음에 모든 사람 다 끌어들이면 그건 선거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분명히 정책의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안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고 복지나 교육 이런 부분들도 토론회를 거치면서 후보들 간에 상당한 변별력이 전 보여줬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은 상대방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바람직한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모든 정파를 같이 골고루 등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선거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점이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예. 처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후보를 도왔던 진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캠프가. 거기 있는 인사들은 또 상당히 자기가 공직을 받길 바라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정권이 누가 돼도 정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행보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막바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히 따라가 보니까 부산, 대구, 그리고 경북, 안동, 영주 지나서 지금 충북, 충주, 제천, 강원도까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행보에 담긴 숨은 의미는 뭐라고 풀어보고 계십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가 공표가 허용되는 시점까지 보면 오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다 보내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을 결집하는 마지막 지금 며칠 그 동선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지역들이 보니까 보수 표심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홍준표 후보는 지금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현상들이 박근혜 탄핵으로 기결됐으니까 네. 보수도 새로운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과거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제 다 돌리고 홍준표는 또 새로운 후보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흐트러진 보수 민심을 모을 때 홍준표 후보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을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징계받은 친박 친박계 의원도 용서해야 의원들 된다. 역시도 용서를 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누군 되고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이라는 그 지리한 6개월간의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일단 모든 역사 심판을 받고 물론 법적인 판단은 또 법정에서 가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홍준표 후보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그 과거의 식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미래의 어떤 통합 보수의 그 노선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누군 되고 안 되고 이런 데 이끌려 보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표가 결집되지가 않지요. 물론 뭐 유승민 후보가 하는 이야기도 다 적시성이 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보수를 엮어가지고 지지율을 가파르게 지금 높여야 되는 그런 큰 과제가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이 좀 어떻게 보세요?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합치는 것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오히려 전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최근에 뭐 이른바 동정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13명 탈당을 하고 또 황영철 의원은 또 다시 뭐 돌아오고 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 때 마지막 날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상당히 입당도 많이 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게는 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보인 행태는 바른정당의 탈당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을 나갔던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뭐 저기 최경환 서청원 의원 다 뭐 용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전 시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당내에서 일단 그 부분이 상의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하는 의원들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도 용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후보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역풍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홍준표 후보가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거 현실적 차원에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정우택 대표가 비상대책위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선거 며칠 남지 않았고 이거를 빨리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의 내용으로 미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안철수 후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를 기존과는 다른 유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차별화를 좀 해야죠. 그리고 안 후보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서 뭐 교육개혁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래 비전, 4차 산업혁명, 양당의 기득권을 깬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마지막에 정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직접 유권자를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는 이런 노선을 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또 뭐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막 결혼하고 또 예. 당에서 상당히 또 강한 여론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 가능할 때까지 뭐 조금 지금 하강세인데 하강세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중도라는 지형이 우리가 뭐 그 가늠세가
얼마다고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쭈그러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걸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치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국민들이 안철수를 왜 찾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이렇게 격식을 떠난 이런 소탈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득표율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지지율 확산이라는 것이 뭐 이게 지지율이 컸다가 이렇게 막 10배, 20배면 상당히 큰데 예, 예. 그렇게 적은 규모의 지지율에서 10배, 20배 후원금이라는 게 이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동정심은 꽤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 지난번에 토론회 마지막 유승민 후보가 하는 멘트를 듣고 가슴이 뭐 찡했다는 것도 있다고 보면은 동정 여론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수 표심이 과연 유승민이가 이야기하는 보수의 미래 또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국가를 책임지는 강한 보수 이거 사이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거 이제 결판지는 건데 최근에 하여간 13명이 나왔다가 뭐 10명은 이쪽으로 남아있고 2명은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승민 후보가 막 이야기하는 보수의 가치, 한국 정치의 미래도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또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그런 가치에 표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각에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요. 이런 동정 여론 같은 게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대개 이제 선거가 예. 막바지로 갈수록 어떤 이념적으로 좀 양극계 있는 쪽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 중도층의 어떤 그 지지를 견인하는 유권 그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파괴력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가 굉장히 확장력이 높은 것 같은데, 확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바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직면한 거거든요. 예. 보수표를 상당히 견인해서 양강구도 형성했었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홍준표 후보가 아주 상당히 그 이른바 전통적 보수에 호소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구사했잖아요. 좌파, 우파, 뭐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자유한국당 캠페인은 그런 점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보수에게는 그것이 좀 먹혔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유승민 후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제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쏟아내고 있고 안보도 대단히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럼 유승민 후보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딘가? 분명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다선을 했고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 유승민 후보가 또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사실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배신자 프레임, 박근혜 마케팅 이런 것들로 이제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죠. 이 표를 개표해 보면은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유승민 후보의 표는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TV 토론 선전이 그 지지율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호남 공략이 10%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호남의 유권자들이나 이제 진보 진영,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갔고 일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심선영 후보에게 심정적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게다가 심선영 후보가 지금 말씀처럼 토론회 때 아주 상당히 선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명료하게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그쪽으로 표가 쏠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진보표가 갈리니까 지금 보수표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표의 분열 얘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호남이 전통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는 지역이라고 볼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표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막판에 완전히 결집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영남에서는 의외로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하고 호남에서는 문 후보 아주 심선영 후보보다는 문 후보에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당선 가능성이라고 볼 때 심선영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볼 때 심선영 후보가 예상보다 꽤 많이 나오겠으나 네. 생각보다 호남에서는 심 후보보다는
문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5월 9일에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막판 선거 판세를 뒤엎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로 꼽으시는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글쎄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오늘로 끝나서 큰 의미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도 보면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해가지고 판세를 뒤집은 게가 있어. 아직 뭐 4일이 남아 있으니까 예. 단일화가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되느냐 상당히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그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자꾸 북한을 좀 쪼이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또 테러 지형까지 테러 그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혹시나 김정은이가 또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반도가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몸 조심해야죠. 말도 조심하고 또 어디에 또 휩쓸려가지고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러면 좋은 감정이 또 없어지면 또 표 찍으려고 하다 또 다른 데 찍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 투표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들의 행보를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